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경제 언박싱. 오늘도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소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최근에 이 얘기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하웨이가 자체 개발한 반도체 예. 칩을 이제 탑재한 예. 스마트폰을 공개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도 장비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러면 이제 중국이 이제 정말 막 반도체 계속 이제 다 만들 수 있다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너무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양쯔 메모리 같은 경우는 프레시 메모리의 일종의 랜드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중국 내 최대 공급업체인데요. 랜드 플래시가 주로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죠? 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의 카메라 연구 들어가는 메모리 장치뿐만 아니라 USB의 그 드라이버에 들어가는 장치를 말하는데요. 예. 대부분 램 리서치에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10월 그 미국이 14나노 이하의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을 가했거든요. 네. 이 때문에 램 리서치를 통해서 받았던 설비라든지 그리고 서비스, 기존 장비의 유지 보수에 커다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 때문에 양쯔 메모리 같은 경우는 가장 시급하게 지금 처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플라즈마라든지 가스와 같은 그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웨이퍼 표면의 재료를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엣징 기술이 지금 상당히 좀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을 지금 보수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문제는 양쯔 메모리가 과연 반도체 칩 하나에는 그 잠실 롯데타워보다도 5배 높이의 빌딩이 80억 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원자 단위로 그 방막을 증착해서 한 층 한 층 쌓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예. 이게 ALD가 없이는 랜드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네. 과연 이 장비를 생산하느냐 문제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양쯔 메모리가 어떤 언급도 지금 하지를 않고 있고요. 네.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활을 걸고서 전 세계에서 이 랜드와 관련된 외국 기술자들, 장비 기술자들을 많이 모집을 했는데요. TLL이라는 회사, ASM도 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뉴진테크, 원익 IPS 같은 쪽에서도 접촉을 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드머니는 중국 정부가 70억 달러로 올해 초에 보조금을 줬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중국의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북방 화창과학기 집단 같은 경우에는 5나노미터급 그 애칭 장비를 지금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요. ALD 장비를 생산하는 것은 중미 반도체 설비 회사인데 3D 랜드와 관련된 생산 장비를 어느 정도 국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양쯔 메모리가 개발했다는 그 장비나 부품이 과연 어느 수준에 있는지 그리고 램 리서치를 대체할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장비 납품은 언제 될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서 유지 보수가 또 필요한 부분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거죠. 예.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의 온갖 제재 속에서도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를 위해서 400억 달러 정도의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이거를 가지고 우회로를 찾아가면서 장비 국산화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 게요. 중국이 그동안은 미국, 유럽, 한국, 대만 등에서 이렇게 장비를 이렇게 조달을 해서 이 뭐 싼 값에 휴대폰, 완제폰을 만들고 했는데 이게 규제가 미국에 의해서 규제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자강 스스로 강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중국은 또 애국주의. 애플 공무원들한테 약간 강압적인 거죠. 예, 국수주의인데 애플 쓰지 마. 뭐 한국산 쓰지 마. 하지 마. 우리 거 써. 이렇게 해서 좀 그런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개발도 되고 중국산 휴대폰을 중국 사람들이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랭킹이 높던 화웨이가 뭐 이게 상반기 기준인가요? 이 시장 아니, 점유율 지난 그 9월 둘째 주 기준인데요. 9월 둘째 주 기준으로 중국의 점유율이 이제 2위로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17%까지 올라왔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1위 탈환도 뭐 불과 1위와 불이 0.2%포인트 차이기 때문에 1위는 어디입니까? 1위는 중국 그 롱야오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근데 화해 돌풍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언론들이 일제히 이와 관련된 보도를 내면서 미국에 대한 승리를 우리가 했다. 그리고 기술 자립을 이뤘다. 약간 냄새가 좀 나긴 하네요. 예, 국방 보도가 계속 쏟아진다는 예, 거죠. 통계에 관련해서는 중국은 조금 예. 그래서 뭐 자부심을 느끼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애국 소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많은 그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화해 스마트폰을 사면은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런 영향이 크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 전 세계에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화해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는 36조 원의 매출이 날아가 버렸고요. 예.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무려 10조 원이 날아갔는데 어떻게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고 자체 컴퓨터 OS를 개발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과 관련해서는 급감했는데 이제 문제는 5G 통신 기지국 건설 쪽에서 엄청난 돈이 된다는 거고요. 예. 또 베이두라고 하는 자체 위성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돈을 많이 비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화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그 5G와 관련된 기지국이 2021년도에는 143만 곳이었는데 예. 이제는 작년 말 기준에서 231만 곳으로 늘었습니다. 오. 전 세계 5G 기지국의 80%가 중국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200만. 뭐 여기에서 돈을 벌어들였고요. 어마어마하네. 또 한 가지는 베이두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 X와 같이 저궤도 위성을 통한 통신 서비스를 공급뿐만 아니라 고위도와 관련돼서도 중개 서비스를 해주는데 이게 이제 의무적으로 중국의 택시들이라든지 화물차에 장착하도록 했고요. 네. 또 군사용 장비 같은 거는 대거 이 제도를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익이 좀 낮고 이 이익분의 4분의 1 정도는 R&D에 투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화해가 중국의 애국 소비 운동 열풍을 가져오면서 네. 아무래도 중국에 진출되어 있던 소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지금 철수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화장품 브랜드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뉴욕이라는 제품이 상당히 인기라고 하고 있고요. 예. 또한 이 중국에서 1만 개 매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전부 오프라인으로 이제 전환시키겠다. 그리고 그 70년대, 80년대 사람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됐던 그 메이블린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 점유율 1위인데 이제 철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라라든지 H&M뿐만 아니라 패스트 패션의 그 브랜드의 대명사인 객 같은 경우에도 중국을 철수하겠다고 공적으로 이야기했고요. 뭐 우리나라의 이니스프리, 설화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자취를 준 상태고요.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가 정점이었는데 시장 점유율이 7.4%, 179만 대를 중국에서 팔았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는 2.7%로 뚝 떨어지면서 54만 대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요.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1위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중국 시장 점유율이 17.4%였지만 2011년도에는 0.6%까지 아예 존재의 의미가 없어졌고요. 이 때문에 11월 10일 날 그 독신자의 날 때 한국 화장품뿐만 아니라 한국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아예 순위에 들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 상위는 전부 다 중국 업체들이.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은 정적 문제와 또 연결되고 있고요. 예, 예. 또 외국 드라마들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를 통해서 보는데 이게 아예 차단이 돼 있다 보니까 한류 붐도 쇠퇴한 거고요. 그렇죠. 또 사치 금지령도 내려 있죠. 또한 그 중국 제품들이 자체적인 실력을 갖추면서 싸고 좋은 제품이 아니라 가성비를 무기로 한 우리 제품들을 압박할 정도로 상당히 브랜드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 변화가 초래했는데 우리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빨리 변화에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은 시간을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열리는 게 아니라 점점 폐쇄하고 예,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게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 화해 안에 있는 그 반도체가 그래서 정말 이제 중국에서 만든 것이냐에 대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좀 의문을 제시했어요. 양산에 증거가 없다. 아주 구체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이 내용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워싱턴 같은 경우는 화해 그 역습에 대해서 아주 논란이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예. 뭐 지난 그 레이먼드 그 미국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하원 청문회에 참석을 했고요. 19일 날이었는데요. 뭐 현재 상무부가 조사 중이지만 뭐 중국이 7나노 칩을 대규모로 제조할 수 있다는
어떤 증거도 지금 확보하지 못했다. 뭐 중국 그 양산에 좀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7나노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낡은 장비로 수작업하는 방식으로 생산을 했을 경우에는 예. 아무래도 수율도 낮고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7나노에서 3나노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적 장벽이 너무 높다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중국이 반도체 장비처럼 수출 우회로를 찾아가면서 미국의 통제에 구멍을 찾았다고 하면은 이 구멍을 빨리 메꾸겠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들급 장비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고요. 부품 교체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입구부터 출구까지 꽁꽁 미국이 제재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 때문에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기술자들이 중국 시장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 기술자들도 아예 중국 시장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문제는 미중 간의 싸움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가드레일 그 최종 규제가 곧 발표가 되는데요. 뭐 최종본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받았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가 지금 한 40% 되는데 이 부분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가드레일 최종 규정 발표 내용이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심하게 다투고 있는 미국과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유럽, 우리나라부터 저희가 다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네. 중국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물론 미국의 그것도 있지만 이제 사실 경기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어제죠. 이 기준금리는 중국의 기준금리는 LPR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은행에서 이제 대출 우대금리 평균 낸 건데. 이거는 동결했다고 해요. 이거 좀 금리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이번 그 8월달 경제 지표를 보면은 뭐 소비뿐만 아니라 생산이 조금 고개를 좀 들었습니다. 예. 뭐 경기 부양 효과가 조금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낮추기보다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문제는 지켜보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0월 달은 당장 국경절 연휴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또 연말 자금 수요를 대비해서 10월 달부터는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또 4분기에는 성장률을 높여야 하지만 정부가 목표로 했던 5%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10월 달에는 경기 부양책뿐만 아니라 금리도 낮춰줄 가능성이 큰데요. 이제 문제는 미국이 오늘 FOMC에서 긴축 정책을 좀 장기화될 가능성을 좀 시사를 했다는 다시 거죠. 올릴 수 있다는 시사를 했죠. 네, 이렇게 되면 금리를 중국이 낮추면 미중 간의 금리 차가 더 확대되면서 그렇죠. 중국에 있는 외자들 같은 경우는 급속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환율이 문제겠네요. 예, 그러니까 올해까지 중국의 위안은 달러에 대비해서 5% 정도 하락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런 폭이 더 확대된다면 외국인들 자금 유출, 또 중국인들의 자금 유출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위엔화는 1달러에 7.29위엔, 장중에는 3위엔까지도 빠지긴 했는데 네. 아무래도 4분기에는 1달러에 7.35위엔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위안화를 앞으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도 고민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좀 추세 이어갈 거라고 보세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만 하더라도 무려 외국인들이 65조 원을 자금을 빼갔고요. 네. 1년 6개월 사이에 무려 1,880조 원 정도가 중국에서 이탈을 했다는 겁니다. 예. 거의 썰물 빠져나가시듯이 네. 빠졌는데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중국 경제는 아무래도 성장률 5% 목표가 아니라 1%포인트씩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제조업 생산의 공장인 중국이 위축되면은 세계 성장률은 0.3%포인트 정도, 0.3%라고 하지만 세계 성장률이 2.5에서 3%인 점을 비교해 보면 그 10분의 1 10% 정도죠. 그렇죠. 10분의 1 또 차지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0.2%포인트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1% 내인데 그것도 역시 10% 보면 이상이네요. 엄청난 그 그렇죠. 하락이라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중국에 대해서 의심스럽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식 성장 모델이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위기 대응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대출 플랫폼인 융자평대 같은 경우에는
국유은행뿐만 아니라 뭐 보험사들, 개인들로부터 9조 달러 이상의 그 채무를 지고 있는데 이게 터지면은 리먼 쇼크가 언제든지 올 수가 맞아요.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국제투자은행들이 여기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부채를 연료 삼아서 불균형 성장을 해왔는데 중국 경제가 이제 더 이상 민스크 모멘텀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민스크 모멘텀이라는 자산 가격 상승이나 채무 확대가 한계에 봉착하면은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자산 투자를 멈추고 매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맞들여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데올로기 집권 철학에 지금 매몰돼 있다 보니까 뭐 혁신 의욕이 민간 기업은 생기질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는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나. 또한 성장 주도의 그 투자 주도의 성장을 소비 주도로 바꿔야 되고 경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안 하고 소위 말해서 약이라든지 스테로이드에 의존해서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는 더 이상 약발이 들지 않는 상황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융자펑트를 비롯한 중국 내 그 문제 여기에 1대1로 관련된 부실채권 문제가 한꺼번에 언제든지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세계 경제에 역풍이 불 수도 있고 중국 금융시장의 자본 이탈은 결코 우리 시장에도 그 반사이익을 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도 이 문제를 좀 깊이 고심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터지면 다 같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위기 관리 말씀하셨는데 위기 관리의 핵심은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죠? 지금 헝다가 파산 신청했고 그저께는 중국 개발 저는 이 업체를 좀 생소한데 수낙이라는 업체가 이게 상위권에 있는 업체라고 하는데 부동산 계열 업체.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했어요. 파산 보호 신청이 계속 이어지네요. 이게. 네, 그 수낙은 그 영국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정식 명칭이고요. 예. 중국에서는 롱창이라고 하는데요. 롱창. 예,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이제 18만 채를 분양할 정도로 예. 중국 내 부동산 판매 금액으로는 상위 14위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큰 회사네요. 작년에 그 매출액이 이제 50% 이상 지금 급감을 해가는 상황이고요. 예. 또 180조가 넘는 부채를 지금 갖고 있으면서 채권 만기뿐만 아니라 이자 지급도 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지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데 롱창 같은 경우에는 당장 급한 게 중국 그 기업들이 은행을 통해서 달러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때문에 90억 달러 그 외화 부채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롱창의 주식을 담보로 해서 전환사채를 2년에서 한 7년물짜리를 발행해서 이것을 가지고 채권자하고 채무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는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이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그 주력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3선, 4선 도시들이라는 겁니다. 미분양 사태가 좀 장기화되고 있고요. 또한 채무 조정에 일부 외국인들이 좀 난항을 벌이는 이유 중에 롱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분양이 되면서 미분양이 된 게 아니라 완공도 지금 안 되면서 여기에 그 입주금을 부입했던 중국인들이 항의 시위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지금 그 엘리베이터도 없고 가스도 공급 안 되고 물도 공급이 안 되는데 아예 거주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하. 그래서 이제 이걸 재개발하고 다시 짓기 위해서는 이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네. 이를 쫓아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와 관련해서 아마 채무 조정이 당분간 좀 그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문제가 롱창뿐만 아니라 현재 72만 채 정도 작년도에 분양됐던 아파트들이 대부분 이런 형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집값이 재차 폭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채무 조정 협의가 아무래도 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비구의위원회 상황을 좀 보면은 여기는 상환 연장을 좀 받았더라고요. 그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좀 좋은 걸까요? 네, 뭐 9월 달에 만기가 도래하는 그 채권뿐만 아니라 채권 이자에 대해서는 9건이 있었는데 상환 연장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영 정상화에 들어섰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고비는 10월과 11월에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풋
풋터블 채권이죠. 채권 보유자들이 채권 만기 전에 채권 상환을 요구하면은 아무래도 회사가 이를 응해야 되는 조건이 붙어 있는 채권이 도래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그 고비는 1년 이내에 도래할 그 채무가 무려 17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 회사가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은 15조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미스매치가 문제가 생겼고요. 세 번째로는 비구이행 같은 경우에는 주요 그 사업 활동처들이 지방 도시, 공업 도시라는 겁니다. 뭐 지방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 위치, 인프라 투자를 못 하다 보니까 현재 돈이 돌지 않는 상황이고요. 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공장 폐업이 되면서 누가 이 아파트에 들어가느냐는 문제라는 거죠. 뭐 현재 600개 도시에 3,00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프로젝트에 1,860억 달러가 고스란히 매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공급과의 문제가 전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만으로 연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중국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가야 될 길이 상당히 좀 더 멀지 않나. 이 과정 속에서 채무 조정 압력 그리고 갈등, 외압, 또 부도 위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시진핑 3기 들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좀 불거져 나오고 있어요. 경제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치 문제에 매몰돼 있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위기 대응력이 없는 거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례로 이제 친강 외교부장이 갑자기 이제 면직이 됐고 얼마 전에. 근데 지금 요즘 보니까 리상푸 국방장관도 지금 어디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디서 이게 실종 아니에요? 실종되고 이게 숙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위에 상단에서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중국과 관련된 군부 숙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피비린하게 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중국의 장비 조달을 담당하고 있는 장비 발전 부장들은 역대로 진급 케이스였는데 아무래도 큰 돈을 만지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 그 라인들이 그야말로 탄탄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안에서는 전임 그 위펑화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도 로켓군 출신, 그러니까 로켓군이라는 게 중국에서 제2포병 부대를 말했는데요. 이 당시에 이와 관련해서 엄청난 뇌물뿐만 아니라 부패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네.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현재 그 리상푸 국방장관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왜 조사를 하느냐를 중국 좀 잘 아는 교수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시 주석이 상당히 좀 분노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2022년 8월 달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에 그 격분한 시 주석이 8월 4일부터 7일까지 로켓군에게 대만 해협에 대해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지시를 받고서 바로 1시간 동안에 8월 4일 정오부터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이 미사일 11발 중에 정확한 목표 지점에 탄착한 게 전혀 없었고요.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일본 이지에 11발 중에서 5발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래가지고 도대체 전쟁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더니 조사에서 나타난 부분 중에 미사일 같은 경우는 유도하는 지형 조회 그 유도 장치라든지 관성 유도 장치에 납품됐던 장비들이 카탈로그상 데이터하고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아예 이 부분이 60년대 기술을 그대로 썼던 것들이 그대로 그냥 포장만 바꿔가지고 납품이 됐다는 거고 그래서 장비 조달과 관련된 극도로 낮은 품질과 관련해서 조달 책임자들을 다 조사하라고 지시가 떨어졌는데 납품 비리가 여기서 벌어지는 그래서 중국 안에서도 지금 군사의 부주석인 장형 같은 경우에도 조사가 되고 있고요. 또 위평화 전 그 국방장관도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 리상푸도 조사될 뿐만 아니라 로켓군과 관련돼서 8명의 군 장성들 소위 말해서 별 3개가 중군 최고인데 별 2개, 별 3개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부 자체가 지금 초비상 상태에 좀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동안에 군부와 관련된 대규모 인사, 자기의 그 측근들로다가 앉혔는데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더 부패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진핑이 과연
군 통제와 관련된 능력이 있느냐는 의심이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대규모 부패 척결, 사정 활동, 그리고 당에 대한 충성, 특히 그 시주석에 대한 충성도를 따지면서 앞으로 대규모 그 인사 회오리가 불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정말 여러 방면에서 지금 어설프군요.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하죠. 어수선. 근데 어쨌든 이제 새로운 인물이 올 것인데 블룸버그에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누군가가 오게 되면은 오히려 미중 그 군사 협력 관계에서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중국인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가 총대를 메고서 나갔을 경우에 치 주석이 언제 어떻게 변심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 보기에 상당히 급급하고 보신주의, 면정복배를 하다 보니까 리상프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무기 거래로 미국으로도 깊이 대상이었고요. 예. 또한 대미 강경론자였습니다. 예. 아예 군사회담 자체를 거부할 정도였고요. 친강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전략 외교의 돌격대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미국의 눈에 가시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리스킹 작업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두 명의 그 국방, 외교, 대미 강경론자들이 주장이 아무래도 그 중국의 그 외교나 국방 정책을 계속 이끌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자 문제 그리고 부패 문제로 좀 낙마함에 따라서 미중 군사회담, 고위회담이 지금 이제 진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 회담에 지금 들어갔다고 합니다. 최근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파벌이 있었어요. 하나는 대미 강경파, 하나는 대미 협상파들이 있었는데 예. 이 부분이 언제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바뀌었는가 하니 지난 그 8월 초에 베이다허 회의 하기 전에 쩡쫑을 비롯해서 당 원로들이 시진핑에게 경고를 했다는 그랬죠. 거죠. 더 이상 혼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조언을 담아서 보냈는데 네. 시진핑에 전달된 이후에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면서 부패 문제, 여자 문제에 있었던 그 당의 간부들 같은 경우는 좀 축출하고 강병파가 물러나면서 협상파들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외교 안보 기조가 제재라든지 압박보다는 안정이라든지 대화 쪽으로 조금 분위기가 좀 바뀔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 동북아의 긴장 관계도 조금씩 그렇죠. 완화되면서 북한에 대해서 러시아가 북한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데 중국이 다시 그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이 조금 낮아진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는 좀 다행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 경기 계속 쇠퇴하다가 지난달 지표가 경기 지표가 보니까 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점 신호가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시그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중국이 가장 큰 문제는 작년도에 성장률이 3%에서 떨어졌고요. 올해도 이런 상태로 놔두면 4%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내년도에도 성장을 장담할 수가 없는데 마오쩌둥 이후에 상황을 보면은 3년 연속 5%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은 시주석의 권위 자체가 현재 기율 문제로 해서 당내 장관들이 낙마하는 상황이고 경제 문제까지 좋지 않다면은 시주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입지가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 시 주석이 이제 그 상당히 안정을 중시하는 발언들이 최근에 많이 쏟아졌고요. 경기 부양책을 계속 내놓으라는 지시가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그 7월 말부터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는 대형 그 프로젝트들, 인프라 투자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네. 민영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책뿐만 아니라 뭐 증시 부양책, 부동산 시장과 거래 활성화 대책들이 나오면서 소비나 생산이 조금 회복된 것은 아닌가 하는 시그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8월 달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이게 이제 지속이 될 수 없다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이후에 첫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 휴가철에 들어갔는데 예. 이 때문에 외식이라든지 화장품 쪽만 조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또 산업 생산이 조금 증가를 했고 하지만 그 도시 고정자산 투자는 여전히 감소했다는 측면, 또한 그 수출 같은 경우에도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뭐 중국의 그 성장률은 4분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큰 폭의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더 보입니다. 봐야 되겠고 예. 저는 사실 솔직히 이 통계도
그렇죠. 신뢰하지 신뢰할 수 못하게. 없는. 그러면 짧게 그럼 4분기 성장률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그럼 어떤 뭐 대책들을 좀 내놓을 거라고 앞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뭐 좀 파격적인 대책들이 좀 이번에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중국에 보면은 경제 문제를 담당하는 게 국무원의 그 26개 부처가 담당하는데 이 부처 장관들 같은 경우, 또 국무원 같은 경우는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시 주석이 직접 모든 것을 내인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시 주석에게 어느 정도 충성을 보기 위해선 흉내만 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책임을 졌을 경우에 경제적 혼란이 초래가 되면 자기 목숨 날아가는 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조직 자체가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흉내만 내는 무늬만 경기 부양책을 앞으로도 계속 낼 수밖에 없고 충성심만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어중간한 정책 가지고는 현재 중국 경기를 회복시킬 수는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당분간 뭐 혼란은 계속이 될 거고요. 경기는 회복이 되더라도 아주 완만한 L자형 회복 속에서 많은 기업이 부도 그리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여전히 답답한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한 주 한 주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참 많이 많이 배우는데 조금 이게 뭔가 싶죠. 그렇죠. 예. 생각을 조금 달리 해야 된다라는 맞아요. 것들을 배우는데요. 오늘도 한 주간의 중국 이슈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규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